브런치 주간 똑똑똑. 네, 매주 금요일마다 저희가 사회 현상에 대한 청년 세대의 시각, 청년 세대 여성들의 시각을 들어보는 시간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간 똑똑똑. 오늘도 두 분 자리해 주셨습니다. 개관올레 이진성 편집장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위티의 양지혜 활동가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앞서 주제를 좀 말씀을 드렸어요. 반도체 인재 양성. 이게 지금 보도도 많이 나오고 있고, 전과 달라진 새 정부의 어떤 교육 정책의 어떤 핵심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이 부분을 좀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지금 교육부의 1번 의무는 산업인재 공급이다. 라고 이제 대통령의 언급이 있었고, 또 양양자 국민의힘 반도체 특위위원장은 교육부가 반도체부가 된다는 말이 맞는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 교육이라는 게 뭔가, 그리고 그것을 어떤 우리는 그러면 국가적으로 교육 철학을 가져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근본적인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는데요. 두 분과 함께 먼저 근본에 대해서 어떤 개념에 대해서 먼저 정의를 하고 가보도록 하죠. 교육이라는 게 뭐냐, 그리고 교육 철학은 어떻게 가져야 되는 거냐, 어떻게 보십니까? 아유, 이게 참 어려운 문제죠. 그렇죠. 교육 참 문제가 큰 문제죠. 크고 네. 어려운데 네. 윤석열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 교육부는 과학기술 인재를 공급하는 역할을 할 때만 의미가 있다라는 게 이 정부의 교육관을 너무도 잘 보여준다고 생각해요. 이를테면 국가의 경제성장을 국민 개개인보다 중요시하고 산업 발전의 도구로서 교육을 이용하려고 했던 독재 시절의 교육 정책과 뭐가 다른가 싶었거든요. 저는. 그래서 대학 입시 거부로 삶을 바꾸는 투명 가방끈이라는 단체에서는 네. 윤석열 정부에게 교육은 기업이 아닌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라고 비판했어요. 그리고 사실 당장 교육기본법만 봐도 네. 교육의 목표는 인간다운 삶, 민주국가의 발전, 그리고 인류 공영의 이상 실현이라고 나와 그렇죠. 있거든요.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더 나아간 교육 정책을 내야 된다라는 수준이 아니라 그냥 법에 있는 가치들을 지켜야 된다. 이 법에 있는 가치들을 위배하지 않는 선에서 교육 정책들을 펼쳐 나가야 된다라고 좀 이야기하고 싶고요. 네. 또 한편으로 이게 윤석열 정부만의 흐름은 아닌 게요. 최근에는 시도교육청마다 경제교육 교과서를 만드는 등 좀 뭐 금융이나 경제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어요. 예. 근데 이런 경제교육에 대한 필요성이 자산투자 같은 금융을 잘 알지 못하면 살아남을 수 없다라는 불안에서 기인한다고 저는 그렇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경제교육은 자산투자 열풍의 이면에 있는 뭐 불평등의 문제나 취약계층의 문제를 다루지 않고 잘 투자해서 개인이 생존하면 그게 좋은 경제야. 라는 식으로만 말하는 문제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 저는 교육은 권리라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시민으로 존엄하고 평등하게 살아가기 위한 다양한 경험과 배움을 제공하는 현장이 교육 현장이어야 되죠. 경제교육이 필요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모든 시민에게 경제적 기초를 보장해야 하기 때문이지 개개별의 주식 투자에 성공해 그 이유가 있진 않다고 생각해요. 그러네요. 우리에게 경제 현장에 대해 이해하고 개입할 역량을 가질 권리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반도체 교육도 굉장히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좀 반도체나 디지털 등 특정한 산업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지만 이 모든 교육이 기업의 입장에만 복무하는 게 아니라 인재 영입에만 집중하는 게 아니라 모든 시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과정으로서 이루어지고 있나를 점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교육 기본법이라는 게 있군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 한 국민으로, 시민으로 살아가기 위한 다양한 것들을 알아야 그쵸. 뭐 경제적인 것도 어느 정도 생존을 할 수 있는 거고, 새 시대를 위해서 뭐 반도체라든지 IT도 알아야 되는 거 다 알아야 하지만 그 방향이 어떻게 가야 되느냐라는 부분을 얘기해 주셨어요. 이진성 편집장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잘 말씀해 주셨는데요. 사실 교육의 범위라는 게 굉장히 넓고 또 정의라는 것도 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사전적 의미로는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식이나 기술 등을 가르치고 배우는 활동이고, 이 과정에서 인격 등의 함양도 함께 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아주 서로 다른 환경에서 태어나서 성장을 하잖아요. 네. 그런 사람들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함께 조화를 이루면서 공존하기 위해서 사실 필요한 것이 공교육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비슷한 수준의 어떤 교양을 가르치고 또 서로 이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방법 등을 가르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교육부의 1번 의무를 산업인재 공급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 일원을 육성하겠다는 것보다는 농경 사회가 자식 한 명을 하나의 노동력으로 카운트를 했던 것처럼 사람
사람을 어떤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 보는 시선이 아닐까. 도구화라고 볼 수 있는 거군요. 그렇게 생각을 해서 좀 우려가 되고요. 너무 트렌드에 연연을 해서 당장 눈앞에 좋아 보이는 것을 쫓는 게 아닌가라는 지점이 좀 걱정스럽습니다. 네. 지금 지난 7일에 이제 정부가 뭐 유치원, 초중고등 교육에 쓰이는 그 지방교육 재정 교부금 그중에 일부를 지금 대학 재정 지원에 사용하겠다 이런 내용이 이제 보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과 관련돼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학생 수가 사실 좀 줄긴 하거든요. 맞아요. 유치원생, 초중고등학교 학생은. 근데 지금 대학은 지금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 기술을 인재를 거기에서 양성하겠다는 것 때문에 비용이 더 필요하다. 이렇게 지금 보는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물론 인원이 줄고 그 전체적인 말에 뭐 팩트에 틀린 것은 없지만 과연 이 방향이 맞나 어떻게 보시는지. 지방교육 재정 교부금이라 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이제 교육기관이나 교육행정기관을 설치하고 경영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교육에만 쓰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게 이 중에서 교부금 같은 경우에는 또 의무교육기관의 교원 봉급도 포함이 돼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좀 축소해서 대학으로 이제 이관을 한다는 말은 코로나19 이후에 사실 이런 공교육 현장에서 노동 강도는 점점 강해지고 그리고 돌봄의 범위도 굉장히 커지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지원해야 할 측면을 오히려 줄이는 것은 교육 현장에서 좀 교육 인력의 이탈이라던가 아니면은 좀 돌봄 질의 저하 등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 굉장히 좀 우려가 되고요. 대학은 모두가 가는 게 아닌데 유치원, 초등학교, 중등 교육은 모두가 이수해야 하는 것들이거든요. 보편에게 필요한 것이에요. 네. 근데 이런 보편 교육의 재원을 감축을 해서 특수를 위해 쓴다는 것은 아까 양재 활동가가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히 엘리트주의적인 생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반도체 교육을 이수하고 따라올 수 있는 학생은 어찌 보면 좀 소수의 상위 계층 학생일 것이거든요. 네. 이게 모든 학생들이 그것들을 다 따라하고 이수할 수 있을 거는 아니란 말이죠. 네. 근데 공교육이라는 게 상위에 소수 학생을 위한 게 아닌데 이런 학력 격차라던가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특히나 여러 가지 그 조건 때문에 학력 격차가 많이 크게 벌어지고 있는데 이게 사교육 때문에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해소할 생각보다는 좀 소수의 상위 계층 학생들에게 집중되는 교육이 아닌가에 대해서 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방교육 재정 교부금 안에 이제 또 교원들의 봉급도 지금 포함이 돼 있다는 지적까지 해주셨는데 어떻게 보세요, 양재 활동가께서는?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엘리트 중심의 교육 정책 속에서 보편적인 교육권이 침해되는 문제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요. 말씀 주신 대로 학생 수가 감소하고 있죠. 그런데 학생 수가 감소한다고 해서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과제가 줄어드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학교에서는 교육 환경에 대한 과제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제까지 정말 많이 미뤄왔잖아요. 뭐 이를테면 학급당 학생 수 줄여야 된다라거나 뭐 교사들이 잡무도 많이 하고 평균적으로 들어가는 실수가 많기 때문에 교육의 질이 담보되지 않는다라는 얘기도 지적도 있었어요. 맞아요. 네, 많았었죠. 예. 그리고 뭐 학교에서 어떤 뭐 성폭력이나 뭐 도박이나 이런 문제들이 있을 때마다 학교에서 학교폭력 예방교육 혹은 도박 예방교육, 뭐 성폭력에 대한 인권적 상담 이런 것들 지원하는 인프라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들 많이 했죠. 예.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오랜 시간 교육 현장의 개선에 대한 논의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지 않고 정부 정책으로 이런 교육 현장 개선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지 않고 그냥 학생 수 줄였으니까 예산 줄일게라는 말이 좀 논리적으로 와닿지 않는 것이죠. 네. 그렇게 보시는군요. 지금 이제 최종욱님께서도 한쪽으로만 너무 쏠리는 그런 교육 정책은 향후에 이제 문제가 드러나는 건 10년 뒤에는 문제가 맞아요. 드러난다. 그래서 전 분야를 고루 좀 봐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두 분 얘기랑 크게 틀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대학에서 그래서 반도체 인재를 키운다고 과연 그러면 그것으로 산업이 잘 되는 것이냐 하는 질문도 드는 게 기업이 원하는 인재는 사실은 더 고급 인력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 때가 있고 일자리도 사실 하다 보면 항상 충분하지 않은 것 같고 어떻게 보세요? 이게 연결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많은 전문가가 지적을 하고 있는 것처럼 한국의 반도체 경쟁력 저하가 학사급 엔지니어의 부족이 아니라 석박사 출신의 고급 연구개발 인력이 부족하다고 해요. 그래서 대학 학과를 늘리거나 인원을 늘리는 것보다는 해당 분야 대학원에 대한 지원을 늘리는 게 더 해결책에 가깝다는 뜻이기도 한데 네. 이걸 조금 더 연장을 해서 보면은 결국에는 이 직업은 크게 국적인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해요. 일을 할 때 어디에 있는가가. 그래서 결국에는 한국의 반도체 일자리가
충분히 매력적인가, 충분히 어떤 노동시장에서 경쟁력을 갖고 있는 좋은 일자리인가, 이것이 중요한 거지 여기 지금 인원이 부족해서 안 되고 있다거나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수많은 이공계 지원 정책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이공계 지원을 받고 들어간 많은 학생들이 이공계나 이런 반도체 쪽을 선택하기보다는 약간 의학전문대학원으로 빠진다거나 하는 어떤 사회적인 문제들에 대해서도 이미 많은 지적이 됐었거든요. 그렇죠. 네, 과학고를 졸업을 해서 의대를 간다던가. 네. 그래서 이제 어떤 국가적 지원을 통해서 반도체 인재나 과학 인재를 육성을 한다는 것이 결국에는 이들이 다음으로 갈 경로가 제대로 설정이 되어 있지 않으면 노동시장의 환경이라던가 결국에는 그다지 실효성을 거두지 못한다는 분석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베이스가 있음에도 여전히 이런 쪽에 그 정책이 좀 나온 것이 지금 사실은 조금 당혹스러운 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은 일자리가 정말 그렇죠. 국제적으로 할 수 있는 분야 특히 이공계 많기 때문에 그 얼만큼 매력적인 일자리냐에 따라서 그 인력이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고 또 매칭이 안 되는 부분도 있다는 지금 지적들을 해주셨는데 어떻게 보세요? 네, 저도 되게 낡고 고루한 정책에 답습한다라고 생각했었는데 반도체를 비롯해서 뭐 취업을 위한 학과들을 강화하고 증설하는 것은 사실 이미 지난 시기에 해보았던 것이고 그 결과로 뭐 대학 내에 많은 학과가 폐부된다거나 이런 식의 과정들도 우리가 겪어왔잖아요. 그런데 또 이렇게 마냥 산업에 대한 학과만 늘리면 취업도 잘 될 거고 산업 경쟁력도 높아질 거다라고 생각하는 게 좀 당혹스럽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 저는 말씀 주신 노동 현장의 문제에 대해, 노동 환경의 문제에 대해 좀 집중하고 싶어요. 사실 우리나라에서 반도체 경쟁력이 떨어지는 이유는 과학기술인의 노동 조건이나 사회적 입지가 충분히 존중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를테면 주 52시간 노동을 운운하고 노동자 개인의 국가 성장의 부품으로만 여기는 나라에서 누가 일하고 싶을까? 누가 그 국가의 경쟁력을 담보할 만큼 발전하고 싶어 할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윤석열 정부의 반노동 정책이 반도체 경쟁력을 낮추는 핵심적인 원인은 아닐까 질문하고 싶습니다. 네, 두 분의 얘기가 어느 정도는 또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네요. 노동 환경의 문제, 일자리의 어떤 매력 이런 부분이 근본적으로 좀 개선돼야 된다라는 지적을 해주셨고요. 그런데 이제 이 기회에 이런 얘기도 한번 해보죠. 이공계 얘기 마침 해주셨으니까 이공계 교육만을 앞세우다 보니까 최근에 특히 문송하다 뭐 이런 표현들 하시잖아요. 네. 예. 저희도 다 뭐 문송한 입장인데 네. 누구나 뭐 다양하게 원하는 분야의 교육 기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나라를 원할 텐데 이게 고등학교 때 이렇게 한번 이렇게 되고 나니까 뭐 다시 생각할 수도 없는 거고. 네. 그리고 또 재능이라는 게 또 어느 정도는 정해져 있는 거니까. 예. 어떻게 보세요? 이공계와 이 문과의 이런 문제들. 네, 일단은 그 문송하다라는 게 왜 문과라서 죄송하다라는 뜻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저도 좀 죄송한 사람에 속하는 유형인데 네. 이게 이런 식으로 이공계 위주의 교육으로 편성이 될 시에는 사람마다 이제 재능이라던가 관심사라던가 진로라던가 이런 것들이 다 다를 수밖에 없는데 교육에서 이제 이탈하게 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사실 대학이라는 곳이 원래는 이제 고급 교육을 받는 곳이고 학문의 뜻이 있거나 학문과 관련한 직업을 원하는 사람이 가는 그렇죠. 곳이어야 하는데 네. 우리 사회가 이제 너무 학벌 위주로 편성이 되다 보니까 대학을 반드시 가야 하는 곳 그리고 대학을 나와야 좋은 직장을 잡을 수 있는 것으로 세팅이 되다 보니 어떻게 보면은 대기업 취업이라는 소수의 목적을 위해서 교육 전체가 입시부터 이제 세팅이 되어 있거든요. 소모적이네요. 그렇게 그렇죠. 본다면. 네, 어떻게 보면은 사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1등급에서 9등급까지 있다고 쳤을 때 평균은 5등급 정도인데 우리 사회는 항상 1, 2등급까지만의 삶만 조망을 하고 2, 3등급 밖에도 삶이 있고 살아간다는 것을 너무 보여주지 않고 기회를 제공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많이 하거든요. 사실은 평균에 있는 5등급 학생들이 그냥 평범하게 잘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사회인 거죠. 그렇죠. 교육이 거기에 맞춰져야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신 거죠. 네, 그런데 이제 이런 반도체 교육이라는 게 정말 이제 아주 소수의 그리고 대학에 간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라는 점이 조금 이상하다고 사실은 생각을 합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네, 저도 이공계 교육의 강화 안에 깔려 있는 좀 대학은 취업에 필요한 인재를 기르는 것이라는 시각, 혹은 뭔가
어떤 엘리트 중심의 교육에 대한 어떤 거부감이 있는데요. 물론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는 언제나 중요하고 지금도 중요한 문제인데 오히려 대학 정책이 이런 식으로 가는 건 불공정한 경쟁 구조나 사회적 불평등을 그대로 놔두고 청년 개개인이 경쟁력을 높이면 청년 실업 해결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좀 청년들이 오히려 대학이나 이런 학문의 공간에서 뭔가 취업에 목매지 않고 자신이 하고 싶은 공부들을 하면서 다양한 삶의 경로를 모색할 수 있고 정규직 취업만을 내 삶의 정답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는 역량을 형성하는 게 저는 또 배움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다양한 삶의 경로에 대해 이해하고 도전하는 과정들이. 근데 그런 삶의 여유를 보장할 수 있는 정책들이 아니라 자신의 경쟁력을 높이고 자신의 상품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이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고 취업의 경로로서만 교육이 사유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 좀 비판하고 싶습니다. 네. 그렇게 되려면 정말 산업 구조라든지 근본적인 부분들의 문제 제기도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그런 얘기신데요. 자, 그러면은 지금 이제 반도체 인재 양성 주로 얘기를 저희가 해봤는데 좀 이것도 좀 생각해 보죠. 새 정부 들어서 지금 전반적인 교육 정책의 어떤 보수화가 좀 진행되고 있다 하는 점에 대해서도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특히 지방선거에서 보수 성향 교육감이 당선된 지역에서는 지금 뭐 자사고, 특목고 이런 걸 좀 유지하고 이런 것들이 거론이 되고 있어요. 학생 입장이나 전반적인 교육의 분야에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보시는지 어떤 점을 고려해야 될지 이거는 아무래도 양재 활동가께서 교육 분야 오래 활동해 오셨으니까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뭐 밥 좀 먹자, 잠 좀 자자 이런 것이 학생들이 영교시에 반대하면서 내걸었던 구호거든요. 사실 뭐 직장인들이 9 to 6 하는 것도 되게 힘들잖아요. 이렇게 9 to 6로 5일 사는 거 너무 힘든데 사실 학생들은 아침 8시부터 밤 10시까지 거의 학습을 하는 굉장히 학습 노동의 시간이 긴 나라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뭐 게임 중독, 인터넷 중독이 아니라 학습 중독이야말로 저는 정말 우리 사회적으로 정말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이 취임과 동시에 9시 등교를 학교 자율로 결정하라라고 지시를 했어요. 우리가 학교 자율로 9시 등교를 결정할 만큼 학생들의 수면권이 충분히 보장되고 있나 살펴보면 여성가족부의 2022년 청소년 통계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청소년의 평일 평균 수면 시간은 7.2시간이었고 고등학교의 경우 5.8시간에 불과해서 점차적으로 줄어드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그리고 아동 청소년 절반 이상이 지금 수면 시간이 부족하다라고 답변을 했고요. 또 한편으로 오마이뉴스에서 경기 지역 학교 11개를 무작위로 뽑아서 설문한 결과 학부모 대부분이 9시 등교 유지에 찬성하는 입장을 보였어요. 학부모조차도? 네, 그렇죠. 사실 학부모들이 돌봄을 수행하고 이렇게 밥을 챙기고 이런 과정에서도 더 일찍 일어나야 되죠. 네, 너무 힘든 거죠. 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돌려주겠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상 입시 경쟁을 가속화하는 정책이고 이러다 보면은 8시 등교를 선택하고 더 과도한 학습 노동을 요구하는 학교들은 많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좀 여전히 학교에서 청소년이 잠을 자는 것 혹은 아침밥을 먹는 것이 사치처럼 여겨지는 이런 교육 현실에 우려를 표하고 싶습니다. 네, 예전에 뭐 아침 밥을 먹읍시다 뭐 이런 프로그램도 있었던 것도 생각나고 밥을 못 먹고 그러니까 학교 등교를 하는 경우들이 많아가지고 어떻게 보세요? 이런 건 이준석 편집장께서. 사실 자율을 강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자율이라는 명목하에 정부가 손을 놔버릴 경우에는 결국에는 성과를 최우선시하는 입시 위주 사회에서 아동을 학대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사실 학교 현장은 언제나 학생들의 편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자율이라는 기만 속에 숨지 말고 학생을 통제 대상으로 보거나 입시 성과의 수단으로 보지 않고 이 사람들을 좀 더 건강하고 안전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주체로 봐야 한다는 게 좀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관점이 중요하다. 자, 정말 교육 얘기하다 보면은 늘 이제 저희가 얘기 안 할 수 없는 게 교육은 10년 동안 정말 계획을 세워서 겨우 결과가 나오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될까 이런 생각이 계속 바뀌지 않습니까? 교육 정책이. 그 부분을 끝으로 한마디씩 들어보도록 하죠. 양재 활동가께 먼저. 네, 맞아요. 좀 이런 일관된 교육 철학 없는 교육 정책이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아무래도 교육감 선거가 교육 종사자만의 선거로 여겨지거나 다른 선거에 비해 공약이 주요하게 여겨지지 않는 등의 문제, 교육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정책들이 사실 뭐 학부모나 학생 같은 일부 당사자의 문제로만 치환되는 것도
것이 저는 가장 우려스러운 그러네요. 부분이고 이런 학생, 학부모 같은 당사자를 포함해서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교육 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경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끝으로 한 말씀 잠깐. 네. 네. 교육은 이제 백년지대계라는 말이 있는데요. 정부는 5년마다 바뀌지만 학생들은 그 시기에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절을 통과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았으면 합니다. 네. 주간 똑똑똑 오늘 교육 문제 전반과 더불어서 반도체 인재 양성 부분에 대한 젊은 청년들의 생각을 들어봤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KBS